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 김동식. 김동식 작가의 단편 소설집이다. 공포소설을 좋아하고 단편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김동식 작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발한 스토리에 진짜 작가가 타고난 천재 이야기꾼이란 생각을 하며 감탄하며 읽었다. 이 책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 몇 편을 살펴보면서 책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자. 돈을 매입하는 기계. 20년 지기 친구인 민우와 용철은 새벽에 인력사무소 앞에서 만났다. 용철은 민우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 들고 나오라고 하자. 민우는 평소 도박을 하는 용철이 또 도박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의심하며 약속 장소에 나갔다. 용철은 민우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야 한다며 버스를 탔다.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가다 둘은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에서 내려서도 둘은 한참을 걸었다. 그리고 둘은 버려진 터널 앞에 도착했다. 용철은 의아해하는 민우를 데리고 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터널 안에는 벽 한쪽에 슬롯머신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용철은 민우에게 지폐 투입구에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넣으라고 하자 민우는 우선 10,000원을 넣고 지켜보았다. 그러자 기계에서는 그 10,000원에 대한 평가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 10,000원에 대한 평가 금액은 600,000원으로 그 돈은 한 손이 없는 장애인 어머니가 수능 시험을 보는 아들에게 점심을 사 먹으라며 쥐어준 돈이었다. 돈이 가진 사연에 따라 전체 금액이 60만 1,000원이 나왔다. 그리고 기계의 서랍에서 그들은 그 돈을 꺼냈다. 돈을 들고 두 친구는 세상의 다른 돈을 구하러 가자며 즐거워했다. 그들은 강렬한 사연이 있는 돈을 찾아야 했다. 용철은 민우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이 터널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둘은 다시 도시로 돌아와 갈비집으로 들어가 식사를 했다. 용철은 민우에게 내일 다시 터널로 가자고 하면서 사연이 있는 돈을 최대한 많이 구해서 오라고 말했다. 반지하 단칸방으로 돌아간 민우는 집안에 굴러다니는 돈이란 돈은 모두 긁어모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내일 기계에 넣을 돈을 마련했다. 다음날 약속 장소에 나간 민우가 가지고 간 금액은 1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나 용철은 빈손으로 나타났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용철에게 화가 났지만 둘은 서둘러 버스를 타고 어제의 그 터널을 향해 출발했다. 부지런히 걸어 터널 안으로 들어가 기계에 민우가 가져온 100만 원을 넣고 평가 금액을 기다렸다. 기계에서 평가한 금액은 234만 원이었다. 둘은 돈을 꺼내서 다시 도시로 나가 돈을 다른 돈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기계에서 나온 돈을 그대로 기계에 넣으면 평가가 되지 않으므로 돈은 사연이 있는 돈으로 바꿔야만 했다. 그렇게 기계에서 나온 돈을 도시로 가서 바꾸고 다시 터널로 갔다. 그들이 넣은 금액의 평가 금액은 766만 원이었다. 둘은 돈을 반으로 나누고 다음날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다음날 약속 장소에 가니 용철의 옆에 인상이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민우에게 용철은 그 남자에게 우선 200만 원을 드리라고 했다.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남자에게 200만 원을 줘서 보냈다. 둘은 또 버스를 타고 터널로 갔다. 둘은 그날 터널에서 번 돈을 다시 도시로 가서 다른 돈으로 바꾸고 다시 기계에 넣고 하는 것을 5번이나 했고 돈을 많이 벌었다. 저녁이 되어 도시로 돌아가려는 용철은 돈다발을 들고 도박을 하러 가겠다는 말을 하자 뒤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민우가 옆에 떨어져 있던 커다란 돌덩이를 집어들고 용철의 뒤통수를 돌려 후려쳤다. 그리고 쓰러진 용철의 위에 올라타 용철의 목을 졸라 그를 죽였다. 죽은 용철의 옆에 흩어진 돈다발을 본 민우는 그 돈을 기계에 바로 넣어 보았다. 그러자 그 돈의 가치가 무려 7억 8천만 원으로 나왔다. 기계의 서랍에는 돈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고 민우는 정신없이 돈다발을 꺼내 챙기고 있었다. 그때 그의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 뒤를 돌아다 보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존재가 그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민우에게 자신이 그 기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외계인의 관점에서는 사연이 담긴 돈은 일종의 현대미술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외계인들은 그 사연이 담긴 돈을 예술품을 수집하는 이들에게 판다고 했다. 그러더니 그 외계인이 잠시 무슨 생각에 빠져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윽고 민우에게 자신이 지금 생각한 것을 얘기해준다. 돈 156장의 실제 살인을 한 살인마의 시신까지 박제를 해서 특별한 세트로 판매를 한다면 완벽한 예술 작품이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외계인은 점점 벽에 등을 붙이고 덜덜 떨고 있는 민우에게 다가간다. 돈이 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돌고 돌아다니는 물건이라서 그렇다고 한다. 그렇게 돌고 돌아 수많은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돈에게는 참으로 많은 사연과 눈물이 묻어 있을 것이다. 돈에 얽힌 사연이 예술품으로 판매가 된다는 발상에 충격을 받으며 읽은 이야기이다. 진짜 악인. 한 여자가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집에 도둑이 침입했다.
그런데 도둑은 잠들어 있는 여자를 깨운다. 칼을 보여주며 조용히 하라고 한 후 그는 여자에게 카드에 돈을 인출해야 하니 함께 밖으로 나가자고 한다. 여자는 지갑과 점퍼를 챙겨 강도의 앞에 서서 밖으로 나간다. 둘이 어두운 길을 걷다 골목에 들어서자 도둑이 여자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차분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인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고 나오려는데 도둑은 그녀가 자고 있는 침대 밑에 남자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냥 여자를 두고 나올 수 없어서 잠들어 있는 여자를 깨워 일부러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며 도둑은 그녀에게 훔친 반지와 팔찌를 돌려주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자신은 도망을 갈 테니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라며 급하게 도망을 갔다. 그리고 남자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법정에서 증언으로 얘기했다. 그때 그 여자를 도운 후 누군가를 돕는 일의 매력을 느낀 그는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 시작했고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해준 고마운 날이었음을 고백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야기는 진실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한마디를 강조했다. 자신이 그녀를 데리고 나온 그날은 침대 밑에 숨어있던 남자가 시체였다는 점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고백했다. 마지막에 반전이 기가 막힌 소설이었다. 아내의 시체만 없애면 남자는 아내를 살해했다. 그리고 죽은 아내의 시신을 옥상 물탱크의 사각지대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아내의 시신을 처리할 날을 추운 1월로 잡아두었다. 아내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그는 날을 잡아 옥상으로 올라갔고 물탱크 모퉁이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는 죽은 아내의 시신에서 양팔이 잘려 없어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놀라서 도망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누군가 아내의 시신에서 팔을 가져갔는가를 생각해 보았지만 누구의 짓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아내가 행방불명되자 장모님이 아내의 실종을 신고해야 하지 않냐고 그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그는 평소 아내가 잠수를 자주 타던 습관을 언급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장모님을 설득한다. 다음날 남자는 다시 아내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물탱크로 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의 두 다리가 사라져 있었다. 또 다시 너무 충격을 받고 그는 다시 그냥 차로 도망쳐 돌아왔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아내의 시신을 가져가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그는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의 실종신고를 하겠다고 알리고 경찰서에 찾아가 실종신고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다시 빌딩 옥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아내의 머리만 놓여있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고 또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도망쳐 왔다. 집에 있는 그를 경찰과 장모님이 찾아오고 경찰은 실종된 아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집 안을 수색했다. 다음날 옥상으로 가보니 아내의 머리도 사라지고 없었다. 여러 번 확인해도 남은 것이 없어 그는 그냥 돌아왔다. 사무실을 오래 비워둔 그는 오랜만에 사무실에 찾아가 도어락을 열며 사무실 안에 들어가는데 사무실 안에 신문지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다. 신문지를 걷어보니 아내의 양팔이 놓여 있었다. 그는 가방에 재빨리 양팔을 집어넣었다.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간 그는 2층 복도 끝 구석에 놓인 신문지가 덮인 것을 발견했다.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구석으로 가서 신문지를 들어 확인하니 두 다리가 거기 놓여 있었다. 그는 두 다리를 가방에 구겨 넣어 집으로 가져갔다.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에 팔과 다리를 넣었다. 다음날 새벽에 회사로 달려가니 택배 박스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아내의 몸통이라 생각한 그는 택배 박스를 들고 차에 싣고 집으로 갔다. 택배 박스에 들은 것은 시신의 몸통이었다. 다음날 새벽에 다시 회사로 가니 2층 복도 끝에 신문지로 덮인 무언가가 보였다. 그는 그곳으로 가서 아내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신문지를 들어보니 신문지로 덮인 것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누구인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의 주변을 경찰들이 포위했다. 그리고 그는 홍혜화 씨의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 그는 홍혜화의 시신을 지금까지 몰래 처리한 것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었다. 그가 완벽하게 시신을 처리하게 하려고 천재적으로 머리를 쓴 더짐을 깨달았다. 마지막 반전이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이 책에는 이렇게 흥미롭고 기발한 22편의 단편 소설들이 담겨있다. 출퇴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하루에 한두 편씩 읽으면 딱 좋을 정도의 길지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기발한 단편 소설을 600여 편 이상 썼다는 점이 정말 놀랍기만 하다. 단편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책이다.